강의는 둘이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세션 1이랑 세션 2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세션 1은 이제 실제로 어떤 챗봇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재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하고요. 그런 재료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그 재료를 합쳐서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실제 챗봇을 어떻게 만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세션 2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은 뭐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출신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해가지고 포스코 쪽에 모바일 시스템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윈도우 포지셔닝 시스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을 많이 했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같이 공부해가지고 뭐 IPS에 딥러닝을 적용한 방법에 대한 특화 같은 것도 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4년 정도를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해서 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쪽에 보면은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링 시스템 같은데 이제 머신러닝 적용하고 딥러닝 적용하고 그런 일 많이 했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AI 챗봇을 이제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배웠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이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오픈소스 진행하고 있고, 이름은 뭐 TensorMSA라고 해서 텐서프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오픈소스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600개의 팀인가 뭐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12개 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몇 등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포스코 ICT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우리은행 쪽으로 옮겨서 AI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소개를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실습도 저희 교육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다들 리눅스 환경은 구성을 해 오신 거죠? 나머지 리눅스 환경을 구성해 오신 분들은 도커를 설치해서 와야 되는데요. 도커는 설치해 오셨나요? 리눅스 가져오신 분 중에 도커 설치 안 하신 분 혹시? 도커 컴포즈 설치 안 하신 분? 도커 컴포즈도 다 설치하셨습니다. 아니, 한 분이라도 손을 들어주셔야 이렇게 도커 컴포즈 같이 설치하게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도커 컴포즈 쪽에 이제 저희가 DB 도커 올라가고, 뭐, 셀러리 도커 올라가고, 뭐, 그 다음 디장고 도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쫙 같이 올라가는 컴포즈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왔어요. 근데 걔를 올리려고 하면 도커 버전도 영향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도커가 있어도 도커 버전이 너무 낮으면 도커 컴포즈가 또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안 되시는 분은 도커 버전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도커 컴포즈 환경이 좀 용량이 커요. 그래서 그 설치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도커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막 다운받고 막 설치하는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인터넷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GitHub TensorMSA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TensorMSA 도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가보시면 우선 요거를 클럽을 땡겨와야죠. 근데 요거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도커랑 도커 컴포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요거 참조하십시오. 요거 들어가시면 도커 설치할 수 있어요. 진짜 다 설치하신 거죠? 나중에 안 된다고 하셔도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도커 컴포즈 설치됩니다. 여기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눅스 가시면은 요거 한 줄 실행하고 쭉쭉 실행해서는 도커 버전 컴포즈 버전 몇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다 진행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폴더를 가세요. 가셔가지고 git 클론 하고 딱 이거 붙여두시면 프로젝트 다운이 되겠죠? 몇 가지 다 진행되셨습니까?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혹시 막 노트북에 막 GPU 막 푸다 돌아가고 막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죠? CPU 환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 안에 폴더 중에 도커, 언더바, 컴포즈 하고 CPU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저희가 한 번에 환경이 쫙 올라올 수 있도록 스크립트들을 다 구성해놨거든요. 여기까지 다 오셨습니까? 윈도우 환경은 제가 좀 이따 IP 드릴게요. 여기 몇 개 올려놨거든요. 여기부터 보시면 주피터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다들 환경 설정이 귀찮은데 다 이거 붙어야지 하고 붙으면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예. 저기 맥에서는 그대로 가는 맥용 도커 설치라고 따로 또 있잖아요. 그쪽 링크 들어가시면 맥용 도커 설치해가지고 도커 컴포즈를 올리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뭐 가상 환경 쪽에 들어가서 전부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호스트가 어떤 환경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오셨습니까? 이거 진행해도 되나요? 다 하신 거 맞나? 저는 이미 떠 있어서 꺼볼게요. 그리고 다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요. 도커 컴포즈 스타트 하시면요. 한 번에 다 올라가요. 이렇게 필요한 게.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러면 보시면 웹 도커, 마스터 서버, 그다음에 뭐 트레이닝하기 위한 샐러리 서버, 그 샐러리 큐 관리하기 위한 뭐 레미렌 큐, 엔자이넥스 서버 이런 게 쭉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요. 요게 탁 올라오면서 주피터도 같이 올라오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각자 이제 IP 있지 않습니까? 각자 IP를 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UIP입니다. 그죠? 8018로 지금 세팅해놨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피터 올라오셨고. 암호 뜨시는 분들은요, 암호는 1, 4개입니다. 다 되셨죠? 저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해보면 필요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사실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하실 때는 처음에 하실 때는 도커 컴포즈 업을 하셔야 돼요. 업을 하면 필요한 컨테이너를 새로 생성을 해요. 근데 그 컨테이너가 없으면요 다운도 다 받거든요. 저희가 이미지도 다 말아서 도커업에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다운을 하게 되시면요 컨테이너가 실제로 생성이 되고 다운을 하면 컨테이너 실제 죽여버려요. 그래서 작업하시던 내용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성해놓고 나서 쓰실 때는 스타트로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되신 거 맞나요? 이게 5기가 통신이라고 해도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는데 우선 막 다운로드 되는 화면 막 나오는 분 계세요? 다운로드 막 되고 있는 거? 도커 컴포즈 업까지 하셨어요? 도커 컴포즈 업이 다 끝나고 확인을 해보시면요 PS-E 해서 전체를 해보시면 여기 이제 업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설치하는 법이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GitHub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면 여기 리드미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뭐하고 하실 때 이거 리컬시브에서 해야 됩니다. 리컬시브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커넥터 빠져요. 리컬시브로 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는 거죠. 예, 이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리드미 보고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거는 마이너스 D 데모 누르시는 거.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하면 이제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들 걸어놓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듬이 보시면 쭉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강의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션 1, 2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챗봇을 이해하기 위한 그 재료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챗봇을 만들려고 하면 챗봇의 이제 아키텍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뭔가 자연어 처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론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랑 연결되는 어떤 딥러닝 이론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 간의 연결 고리가 어떻게 돼요? 워낙 용어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할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게 이제 챗봇이지 않습니까? 근데 챗봇에서 이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라는 게 이제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저가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이런 자연어지 않습니까? 이걸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저희가 뭐 RBB에 쿼리를 하든 뭐 스파크에 쿼리를 하든 어떻게든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NL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두 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랑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Understanding이 이제 사용자가 얘기하는 자연어를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 뭔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시스템이 뭔가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걸 딱딱하게 뭔가 화면으로 뿌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조회 화면처럼 뿌리거나 뭐 쇼핑 리스트 뭐 이겁니다.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뭐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는 테크닉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챗봇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챗봇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하나 같지만요. 사실 챗봇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류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Retrieval Based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꼴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조회해줘, 어떤 물건을 사겠어, 페이지를 예약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를 정의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키워드랄까요? 필요한 어떤 조회하기 위한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놓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도메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테크닉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뭐 뒤에서 얘기할 텐데 뭐 딥러닝의 시퀀스 투 시퀀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제너레이션을 해내는 거예요. 응답을.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해보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회사 업무에다가 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뭐 되게 크리티컬 하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을 전송해줘. 누굴 찾아줘. 누구한테 메일 보내줘 했는데 얘가 엉뚱한 짓을 갑자기 해버렸어요. 그럼 완전히 황당한 거잖아요. 그럼 안 쓰게 되겠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죠. 대신에 이제 얘는 뭔가 다양한 답변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제너러티브 하기 때문에 오픈 도메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트랜지션 알고리즘을 해놨는데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에서 뭔가 뭐 엔티티를 뽑아낸다든지 인텐트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뭐 베이지안이든 아니면 로지스티든 SVM이든 이런 걸 다 써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기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로우 머신러닝이다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적어도 충분히 훈련이 되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오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챗봇을 뭐 간단하게 파일럿으로 뭐 어떤 업무에 대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 되게 좋고 예전 스테이트 자체도 훨씬 좋고 막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딥러닝을 쓰는 게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감정 분석을 한다든지 의미 분석을 할 때도 단순하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도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뭔가 더 시멘틱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을 쓰는 것도 뭔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뭔가 강의 제목이 뭐 AI를 활용한 챗봇 만들기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아키텍처도 룰 베이스 챗봇이 아니고 뭔가 되게 팬시한 새로운 뭔가 아키텍처를 막 얘기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기존의 이제 룰 베이스 어떤 그런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NLP 프로세스가 이제 있는데 그 프로세스마다 기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딥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숏 컨버세이션이랑 롱 컨버세이션인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 있잖아요. 뭐 누구 찾아줘. 뭐 점심 뭐 오늘 메뉴 뭐야. 이런 식으로 짧은 거를 이해하는 게 당연히 긴 문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롱 센텐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쇼 컨버세이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는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룰 베이스드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클로즈 베이스드, 클로즈 도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 도메인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챗봇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너러티브하고 롱 컨버세이션도 할 수 있고 오픈 도메인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많은 이제 이런 걸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되게 지루하게 막 옛날 룰베이스 챗봇을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기존의 어떤 아키텍처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요소에 어떻게 바꿔서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AI 스피커라든지 국내에서 개발하는 뭐 그런 애들도 사실은 이제 룰베이스 챗봇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리치블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목적도 다 정해놓고. 그래서 그 골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돼요. 엔티티를 채워내면서. 이거는 이제 세션 2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오늘 뭐 어디에 날씨를 알려줘. 근데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 어디 날씨가 물어보고. 그럼 어디라고 하면 그때 골이 완성이 되니까 뭐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이런 룰 베이스. 그 다음에 이 시퀀스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제너러티브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해야 되는 NLP 테스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각각의 테스크별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알고리즘을 요즘 이제 연구되고 있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썼을 때 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이게 두 개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쇼 컨버세이션과 롱 컨버세이션. 이게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맥락이 계속 흔들어지잖아요. 길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다가 배고프다고 했다가 의도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뭐 조회해줘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도메인도 열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아키텍처인 거죠. 그래서 챗봇의 아키텍처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세션 2에서 많이 설명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NLU, 그다음에 NLC를 하는데 이걸 하는데 사실은 자연 처리 이론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센텐스가 들어왔는데 얘를 토크나이징 어떻게 하고 센텐스 어떻게 구분하고 단어는 어떻게 구분하고 태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의 어떤 의미는 어떻게 분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제기하는 자연 처리 이론상의 어떤 문제인 거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뭐 요거 뭐 렉시컬 어널리시스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게 개발은 어떻게 한다까지 얘기 쭉 하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구조 뭐 뒤에서도 대충 말씀드리겠지만 그 실제로 AI 믹스드 챗봇으로 가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엔지니어들의 이제 목표죠, 꿈이고.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룰 베이스 챗봇을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계속 프로젝트도 만들고 위에 잘 보고도 하면서 데이터를 잘 또 수집을 하는 거죠. 나중에 AI를 훈련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을 하는 것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집을 계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 결과가 기존에 만들었던 룰베이스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좋아지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이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좀. 네. 그래서 이제 NLP가 뭔지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뭔가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흐름을 가보면은 챗봇은 있잖아요. 그 솔루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비용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솔루션들을 쓰면 쉽게 어떤 간단한 어떤 비즈니스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자체 개발하자라고 막 개발비를 넣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기업에 보면은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봇을 만드는 일은 조금 뭐 적을 수도 있어도 어지간한 기업을 가면 자연어를 뭔가 분석하는 이런 없는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엮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챗봇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NLP가 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게 몇 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 거의 해결된, 기술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게 조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아직 좀 어렵다.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분류하는 거죠. 이건 축구에 대한 거다, 뭐 농구에 대한 거다. 이런 거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죠. 축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축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딥러닝을 써서 뭔가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머신러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많아요. 근데 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NLP에서 풀어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텍스트 카테고리일 수도 있는데 얘는 스팸이다 아니다. 바이너리한 문제인 거고. 이제 POS, 그래서 Parts of Speech Technique이라는 거는 저희가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각 그 문장의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태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찾아내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이게 이제 뒤쪽에서 뭔가 시멘틱 분석을 하는 뭐 신텍스 분석을 하는 이런 걸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인데 낮은 레벨에서는요, 저희가 정규식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정규식 같은 걸 써서 뽑아내는 것도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에요. 근데 예를요, 조금 브로드하게 보면은요, 뭐 룰베이스드 익스트랙션을 할 수도 있고, 네임드 엔티티를 할 수도 있고, 뭐 신텍스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뭐 디펜던시티를 만들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시멘트 롤 레이블링까지 해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프 DB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넓은 의미를 보면은 나중에는 막 Q&A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뭔가 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면은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너 전화번호 뽑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건 다 중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퍼런스 뭐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랑 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인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NLP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 베스랑 얘 베스가 있잖아요. 하나는 물고기고, 하나는 물고기의 종류고, 하나는 뭐라고 해야죠? 악기죠, 악기.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문장에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NLP에서 풀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테틱 하시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요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뒤쪽에서 뭐 시멘틱 롤 레이블링을 하든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되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특히 뭐 딥러닝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어텐션 메카니즘도 사용을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풀기 어렵다라는 문제는 시메틱 서치. 저희 검색 엔진 같은 거 보면은 단어 띄고 단어. 우리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문장을 막 넣어도 그거를 기계가 이해하고 답변을 찾아주는 그런 것들. Q&A. 뭐 왓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베이스에서 찾아내는 거. 혹은 이제 뒤에 가서는 얘기할 때는 뭔가 컨텍스트랑 퀘스천. 이걸 같이 주어줬을 때 그 컨텍스트 안에 어떤 질문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텍스처 인퍼런스라고 하면은 두 개의 비슷한 문장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거랑 이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의미적인 거잖아요. 단어나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가 진짜 그 문장을 이해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네?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서머라이제이션, 요약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대화로 갈수록 또 어렵죠. 대화로 하는 문제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겠지만 특히나 챗봇에서 접근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접근을 한다. NLP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스피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희 말을 막 하잖아요. 우선은 그런 캐릭터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피치 리코그니션 해야겠죠. 그럼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사실은 뭐 어디까지가 한 센텐스인지, 뭐 단어들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뭐 저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단어들이 조합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합쳐서 하나의 의미인데 막 일반적인 의미 단어로 막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합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휘 레벨에서의 어떤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문장이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챗봇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다. 막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여기서 신택틱은 저희는 이제 센텐스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뭐 이제 신텍스 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구문을 분석해내는 그런 게 되겠고요. 밑에 시멘틱이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센텐스. 그리고 이런 센텐스들이 모이면 이제 다이얼로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이스 부분에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쪽은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뭐 AI 스피커나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성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뭐 한다고 하면은 채팅으로 뭔가 시스템을 다 끝내려는 건 아니겠죠. 궁극적으로 음성을 다 붙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음성부터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적인 게 되게 중요하대요. AI 스피커는. 이제 왜냐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에다가 음성인식을 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분석해야 되는 음성이 바로 앞에서 제일 강한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걔를 갖다 쓰면 돼요. 나머지 작업 처리하고. 근데 그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텔레비전 잡음이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되게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AI 스피커가 있는 위치에서 그 음성을 뽑았을 때는 실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는 되게 쪼그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뭔가 지향성 스피커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온 음성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각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가, 나, 다, 다 이런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요즘에 거의 딥러닝으로 넘어갈 추세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분류를 했는데 이 전체 문장이 말이 되게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HMM 같은 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한 데이터를 텍스트로 떨궜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뭐 상용 뭐 오픈소스도 써보고 뭔가 업체들 불러다가 뭐 써보고 하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챗봇은 특정 업무에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텍스트들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한 번 더 처리하고 써야 돼요. 텍스트가 막 띄어쓰기가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 있잖아요. 앞으로 붙으냐 뒤에 붙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뭔가 분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센텐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을 했어요. 어디까지 한 문장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 단어들도 쪼개줘야 되잖아요. 토크나이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문서에서 단어 빈도를 조사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진행하면서 얘기할게요. 이제 문장도 저희가 뭐 마침표 딱 찍고 뭐 문법 맞춰서 항상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여기까지 한 문장이라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에 그 이제 몰핑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러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은데 이 러브는 영어라고 쳐도 러브도 되고 러브도 되고 러빙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의미는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뭐 빈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얘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태밍 작업을 한다든지 얘를 대표 단어로 만드는 이제 레노테이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그래머티컬 하는 것들 태그들 각 단어에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들. 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미 뭐 딥러닝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라이브러리 중에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라이브러리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하나만 뭐 이거 안 써봤어요. 카카마, 뭐 코마, 메카, 뭐 트위터 있거든요. 근데 카카마 이런 거 써보시면 한 문장 누르고 한참부터 답이 나와요. 느려요. 그래서 챗봇의 앞에다 이런 거 딱 넣으면 챗봇 응답이 몇십 초 있다. 겨우 이거 하나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속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메카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메카브 이제 딕셔너리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단어들이 있으면 딕셔너리에 추가해서 커스텀 사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들 화면이 떴을까요? 이거 다 떴나요?
이쯤이면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 혹시 다 뜨셨습니까? 저 패스워드 좀 알려주시죠. 1111 4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크업이 분석을 해줘요. 포스태깅도 해줬죠. 그 다음에 토크나이징도 해줬죠. 센텐스도 나눠줬죠. 이걸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써주면 느리죠. 우선 딱 느리죠. 느낌이 바로 느리죠. 칵함. 더 느리죠.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사용을 하는데 뭔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도 다뭐 딥러닝으로 아이들을 만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전처리 과정을 저희는 그냥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딥러닝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퀀스 레이블링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런 거예요. 저희가 토커나이즈까지 다 했다고 치고 요 단어는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여기에다가 포스태깅 붙여가지고 찾아내면 포스태깅을 하겠죠. 얘는 합쳐야 돼 라고 하면 청킹이 되는 거고, 그다음 뭐 단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원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다음 뭐 클로즈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문장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 태그를 그런 식으로 달면 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임 엔티티다 그러면 이거는 로케이션, 얘는 네임 이런 식으로, 얘는 아웃 해가지고 얘는 빼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서 쓰면 걔를 훈련시켜서 걔를 찾아내게 되면 걔는 네임 엔티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 룸 레이블링도 마찬가지죠. 신텍스 어나리시스를 통한 트리 형태로 하는 게 기존의 어떤 방법인데 얘도 그냥 바이레스트레이닝으로 풀어도 크게 성능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지 요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려는 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요건 대충 얘기했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텍스트가 막 엉망으로 들어오니까 얘를 뭔가 전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 어휘 레벨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레벨에 기존의 라이브러리 쓰면 메이커 같은 걸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딥러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레이블링 개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성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 안에 바로 여기구나. 데이터 보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문장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성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규칙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인풋, 아웃풋 넣어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ByLSTM CRF라는 걸 써요. 그래서 by는 바이디렉셔널이고요. LSTM은 셀이죠. 바닐라 셀을 쓰냐, GRU를 쓰냐, LSTM을 쓰냐, 이런 거고. CRF는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위해서 넣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을 이게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지루해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 마크를 넣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마크를 넣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벡터로 바꿔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로 바꾸기 위한 워드 인베딩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이 딥러닝 이론을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런 거 저희가 파이썬을 다 짠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해요. 텐서플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파이터치, 케라스 이런 것들이 그런 프레임워크인 거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렉시컬 어널리시스의 시퀀스 레이블링의 딥러닝 알고리즘인 ByLSTM CRF를 쓰는 걸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다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요, 크게 AI의 한 범주, AI 안에는 머신러닝이 있고요,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 관계가 정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거는 뭐 이제 기존 머신러닝 대비해서 데이터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뭔가 논리니한 프로그램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CNN 쪽에 이제 뭐 리니지얼 네트워크라든지 인셉션 이런 네트워크 쓰면은 되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데이터만 많으면 머신러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분석을 해낼 수 있고 액큐러시가 올라가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스피치 리코그니션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제 그 캐릭터 단위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내는 그런 문제는 딥러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쓰기는 것보다는 성능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러 레이트니까 에러가 떨어졌더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을 건데 AI도 뭐 이제 암흑기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내고 지금 이게 뜨게 된 이유는 빅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모였고 GPU 엑셀레이션을 통한 분산 처리를 빨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알고리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의 한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다들 뭐 컴퓨터 쪽 일을 하시니까 프로그래밍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신러닝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기계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소는 잘 설명할 수 있는 얘를 딱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얘랑 WP,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을 이제 얘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딥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막 성능이 다 보장돼 있고 되게 결과 잘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슈퍼바이즈. 근데 얘네가 실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데이터 가공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국에 가서 뭐 안 된다고 하면 다 데이터 문제예요.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면 알바생 써야 되고 테이블 붙여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데이터 조금 있는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고, 언슈퍼바이즈드는 이제 레이블을 안 줘도 있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훈련이 되는 그런 형태고, 뭐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대표적이다 볼 수 있고, 리인포스먼트 머니는 이제 강화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막 가다 부딪히면 아 여기가 막 아프구나라고 알고 그 행동을 페널티를 얻는 거죠. 페널티를 얻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훈련이 되는 이런 것처럼 어떤 강화하는 그런 형태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이제 뒤에 가서 뭐 바이애스텐 CRF니 뭐 캐릭터 CN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막 잔뜩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런 용어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퍼셉트론, 액티베이션 펑션, 코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백프로퍼게이션, 오키마이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뇌도 이게 신경망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요 조그마한 뉴런이고 이게 막 엮여가지고 뭔가 저희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모방해서 만든 게 뉴럴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점 하나하나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들 WX 더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고정하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형태가 퍼셉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이 뭐 인간의 뇌의 어떤 구조를 치는 뉴런에 대응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림. 이게 딥러닝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요 조만한 거 다시 한번 뜯어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 앞쪽에서 여러 개가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개가 막 뒤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받는 인풋이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 얘한테 나는 얼마나 중요도를 두겠어 라는 게 웨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스. 근데 얘를 그 다음에 넘겨줄 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쌓아가지고 결과를 바꿔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엄청 많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면은 로지스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만약 얘가 없다고 하면요, 이거 다 WX 더한 거잖아요. 그럼 리니어잖아요, 다시. 근데 리니어 문제가 아니고 로지스틱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을 싸서 로지스틱을 싸서 이렇게 0, 1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을 이제 씌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지 않으면 논리니어한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니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액티베이션을 씌우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제들을 보면은 막 렐루를 막 많이 쓰죠. 렐루를 쓰는 이유는 베니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신호가 약해서 걔가 사라지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걔만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방법. 탄젠트 같은 거. 어테이션 네트워크 같은 거. 탄젠트 쓰죠. 그래서 이제 에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거기에 W란에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W란의 얘를 결국에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로스고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 에러라는 게 가장 간단한 이제 이런 어떤 선형 문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니셜로 웨이트 값을 그냥 정했어요. 그냥 임의로 정해버렸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기 예선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선이 이 데이터들을 지금 얼마나 잘 못 설명하고 있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잘 못 설명하고 있어 라는 게 로스고 에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선이 쭉 지나가는 경로가 예를 들어서 3, 5, 7, 9, 11을 쭉 지나고 이해는 7, 9, 11 뭐 이런 거 지나고 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한 다음에 서메이션 해가지고 평균을 싹 내주면 그게 얘가 전체적으로 요 데이터를 얼만큼 잘 못 설명하느냐를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최소화가 되면 얘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싹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가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이제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로 와야 되는데 저희는 눈으로 딱 보면 이리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컴퓨터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일로 어떻게 보낼 거냐 라고 해서 기울기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있을 때 기울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네요. 근데 이 식을 보면은 이건 러닝 레이트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러닝 레이트는 이제 얼만큼 복복을 갈 거냐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씩 갈래 이만큼씩 갈래 이런 게 되겠죠. 그러고 해서 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다시 마이너스 하면 더하기가 되면서 여기로 움직이겠죠. 여기로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반복을 하면 일로 오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벡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든 선을 어떻게 봐도 그 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컨벡스. 컨벡스라는 거는 얘는 글로벌 옵티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딥러닝 문제들은 이 글로벌 옵티멈을 구할 수 있는 컨벡스 함수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옵티마이저들이 막 어드베스트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리니어 문제를 가지고 에러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최저를 갈 거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간단한 리니어 문제였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막 복잡한 이 문제로 가면 이 계산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이걸 한 번에 뭔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평미분으로 얘 하나씩 하면 곱하기 해서 이쪽으로 이제 뒤로 이렇게 해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한번 데이터를 흘려요. 앞으로 한번 데이터를 쭉 흘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웨이트 값이 초기 값이 막 있을 거잖아요. 뭐 점유형일 수도 있고 뭐 자비에 같은 걸 써가지고 뭔가 이니셜 값이 잡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쭉 흘려서 가요. 그러면 이 멍청한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면 걔랑 얘랑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에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에러만큼 뒤로 보내면서 웨이트 교전시킨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얘를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딥러닝을 하게 되면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를 전체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막 전부 계산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걔를 쪼개요. 데이터를 쪼개요. 그래서 미니 배치로 쪼갠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 쪼개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얘기는
랜덤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랜덤으로 추출해서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찾아갈게. 스토캐스틱으로 하게 되면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 튈 거잖아요. 막 튀면서 결국은 비슷한 데 찾아가는.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이 되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쪼개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최대한 옵티멈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테크닉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테크닉도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내부 쳐는 게 이제 어댑티브 계열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한 개념 더 더한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요.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기존에 왔던 방향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던 게 이제 잘하고 있었던 거지라고 하면서 이 방향도 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새로 구한 이제 그래도 이쪽이다. 일로 가야 되는데 이 기존에 있던 이 방향도 반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인 거고 얘는 비슷한데요. 그 지점이 좀 다른 거예요. 벡터 연산을 할 때 지점이 한번 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존 걸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래서 가고 있던 방향이 맞다고 하면은요 그 방향으로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해시안 함수라든지 이런 걸 써요. 그리고 해시안이 결국은 2차 미분을 한 결과를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2차 미분을 쓴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는 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니까 이 행위를 이제 여러 번 이제 할 거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팍팍팍 내려가도 되잖아요. 팍팍팍 내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팍팍팍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조금씩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얘가 2차 미분했다는 얘기는 이제 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얼만큼씩 잘 훈련되고 있었냐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훈련이 잘 안 되는 애는요, 얘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애는 좀씩 가는 거예요. 좀 정밀하게. 이런 짓을 우리가 막 디케잉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옵티마이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알아가다가 이제 처음에 그 개념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옵티마이저 식을 보면은 분모 쪽에 2차 미분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요 너무 커지잖아요. 너무 커지면 더 이상 훈련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지수평균해서 이제 T타임에 했을 때 지금 있는 시점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만 가지고 와서 평균을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이상 훈련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이 두 개가. 근데 얘는 뭐 좀 달라요. 스텝 사이즈까지 얘는 이제 그 2차 미분 값만 그렇게 했고 얘는 스텝 사이즈까지 뭐 변화값의 제곱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의 이제 가속도 개념이랑 이 2차 미분까지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코드들을 보면 되게 많이 쓰는 옵티마이저가 아담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이 최고냐? 요거는 이제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미지 처리를 되게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빨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담 같은 걸 써서 쫙 어느 정도 훈련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무조건 아담 쓰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기본적인 코드죠. 근데 텐서플로우 얘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예제를 저걸 보고 한 것 같아요. 783거 보니까 그 MBST 예제 있잖아요. 32 곱하기 32 하면은 그 벡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총 784개가 되죠 아마. 그래서 784개가 이런 식으로 리쉐이핑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풀러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로 딱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퍼셉트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퍼셉트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여러 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784개의 인풋 들어오는 퍼셉트론인 거죠. 그래서 WX라는 행위를 784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실어가지고 뒤로 보내주는 이런 행위가 되는 건데 이 연산을요 그런 식으로 막 하면은 너무 복잡한 게 매트릭스로 바꿔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표현을 해보면은 256대 784가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표현을 하면 웨이트 매트릭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는 이 다 매트릭스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액티베이션 펑션이랑 퍼센트는 여기고 얘가 뒤로 나가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뒤로 가서 똑같이 반복하고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얘기 안 했네. 소프트맥스는 이제 얘가 맨 마지막 레이어가 이제 10개로 분류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엠리스트면은 0에서 9까지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이냐 9냐 뭐 이런 거를 분류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더해서 1이 되는 확률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코드는 지금 설명이 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x가 여기 들어가는 애고요. 이 뒤에 10개가 이제 레이브 값이죠. 그래서 x가 784, 얘가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y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x를 쭉 태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2단짜리니까 784, 256, 256, 256, 256, 10 이렇게 해서 쭉 태워요. 히든에. 태우고 나서 쭉 와서 보면은 내가 예측을 했죠. 예측을 했는데 소프트맥스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y 값이랑 이거는 이제 그 로스 펑션인데 이거는 리니어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펑션을 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해서 로스를 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옵티마이즈 아담 나오죠. 아담을 사용해서 얘가 미니마이즈가 코스트가 미니마이즈 되게 훈련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설명한 게 쫙 한 번에 코드로 설명이 된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다고 치고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연어 처리 쪽은요 RNN 개념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RNN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인 플리 커넥시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은 이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게 그 뒤에 영향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RNN을 많이 쓰는데 이제 RNN이라는 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이 3개가 들어가는데 스타트 페이지, 그 다음에 이 단어 문장들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패딩값, 그 다음에 언제 끝난다, EOS, end of sentence 이런 태그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쫙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RNN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요 이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뒤쪽에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흐려지는 베니싱 프로블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베니싱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뭐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디렉션을 하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가잖아요. 오늘이니까 날씨가 나고 날씨니까 눈이 나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만 가요. 이렇게 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뒤로부터 오는 것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컴패키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이 값이 이렇게 컴패키네이션 돼서 뒤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게 바이디렉셔널이죠. 그 다음에 셀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이제 셀이 아니고 이제 LSTM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 이 컨베이어 벨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대한 이 스테이트 값의 변화가 많지 않은 형태로 이제 함연산을 해가지고 위로 쭉 넘겨가지고 그 다음까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게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셀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나믹 RNN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딥러닝적인 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그런 건데 여기 보면 헤드라는 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는 저희는 연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연산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구성해보면 뭐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헤드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연산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텐서플로우 코드를 보시면 이 문장을 주면서 이 문장 길이는 얼마야라는 것도 같이 줘요. 그러면 걔는 연산 안 해요. 연산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다이나믹 RNN이다. 텐서플로우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키워드들도 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막 훈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한번 다져주면 성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딥러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오버피팅이거든요. 오버피팅이 뭐냐면 트레인 데이터는 되게 잘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흘렸을 때는 얘가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오버피팅으로 하면 얘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드랍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할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레이어 커넥션 있잖아요. 얘 끊어줘요. 몇 개 막 끊어요. 랜덤 막 끊어요. 끊어가지고 막 훈련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인퍼런스를 할 때는 다시 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이제 오버피팅을 회피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레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어댑티브 계열의 옵티마이저를 쓰면 어느 정도 2차 미분을 하면서 보정하는 작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바깥단에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없네.
라고 하면은 이 러닝 레이트 줄이는 작업을 일부러 저희가 해주는 거죠. 바깥쪽에서. 그래서 디케잉 작업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미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자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제 워드 인베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워드 인베딩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 훈련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겠어요. 근데 실제 나중에 인터넷 가보시면요. 그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 모델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쓰고 싶은 업무 데이터가 없잖아요. 걔는 추가 학습을 시켜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키텍처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모델도 그대로 읽어와요. 그래서 웨이트 초기값을 0으로 바거나 자비를 쓰는 게 아니고요. 걔네가 훈련되는 웨이트 값을 쫙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그 훈련하고 싶은 거를 추가로 훈련해서 웨이트를 보존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파인 튜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인 튜닝 기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다가 레이어를 더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 레이어를 더 붙이면서 앞쪽에 러닝 레이트를 확 줄이고, 뒤쪽에 우리가 진짜 훈련하고 싶은 레이어는 러닝 레이트를 올리고, 이렇게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그 똑같은 이제 앞쪽의 네트워크는 같은 걸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가진 데이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치자면 얘는 밤이야 낮이라는 걸 훈련을 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웃풋이 2개 거잖아요. 이렇게 막 훈련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랑 연관되는 다른 데이터를 또 훈련을 해요. 아웃풋 A를 딴 걸로 훈련을 또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앞쪽의 네트워크, 컨볼루션 줄 네트워크들이 되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멀티태스킹 같은 거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섞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댑티브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두 개의 맨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앙상블. 대부분의 이제 현업에서 문제는 이제 앙상블을 많이 쓰게 돼요. 앙상블을 쓴다는 얘기는 네트워크가 더 비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이제 서버에 올렸을 때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양날의 검 같지만 어쨌든 앙상블을 하게 되면 결국 정확도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뒤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걸 할 때 이 논문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 하나 떼고요. 리버스, 바이젝션이 있죠. 드랍업.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지 글로벌. 이쪽은 이제 버나드를 쓸 때는 이제 글로벌 어텐션이고요. 얘는 이제 로컬 어텐션이에요. 얘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로컬 어텐션. 그거 쓴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쓴 거, 로컬 쓴 거, 그 다음에 피딩 해가지고 뒤쪽에 넣어주는 거, 이거 쓴 거 여러 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앙상블을 해요. 하니까 23이 나왔네.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막 만드는 얘를 앙상블.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토ML. 저희는 이제 오토ML 써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이미지 같은 애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어느 정도 하면 좋아. 뭐 이미지 사이즈가 뭐 100x 100인데 뭐 리스트를 뭐 뎁스는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얘 잘 나와. 이게 있어요. 근데 현업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정형 데이터인 게 되게 많거든요. 자이언도 마찬가지고. 걔네는 어떤 아키텍처가 좋은지 안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걸 다 조종하면서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키드 몇 개, 퍼스트 몇 개, 뭐 액티베이션 몇 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찾아서 풀서치를 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경우수가. 그래서 걔를 어프로시메이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하이퍼플라이트 랜덤 서치라든지 뭐 이런 걸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가 너무 크면 또 문제가 돼요. 모바일로 올린다든지 서버에 뭐 캐싱해서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쓰는 테크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컨볼루션에서 원바이 원 같은 걸 쓰면은 뎁스는 깊어지고 논리니어티는 올라가는데 실제 여성이 적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 뭐 CNN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프리 커넥션 레이어를 다 연결하는데 걔가 매트릭스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걔가 용량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컨볼루션을 연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 얘가 대부분 형태의 웨이트 값이 플라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인식을 바꿔서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번에 하려는 건 자연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지 뭐 딥러닝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